미중 갈등이 어찌 보면 장기 이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절대적인 주가 지수 하나보다는 똘똘한 종목들을 좀 들고 가시는 게 상대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회가 3월에 발표가 되고 3, 4월 정도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리오프닝으로 중국 경제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들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좀 좋지 않았죠. 지난해 이제 중국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되면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큰 영향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후에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것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소비 지표들이 좋지 못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이 락다운을 무려 3년이라는 장기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지속되었고 우리나라에 미쳤던 파급 효과도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올해가 저점이다, 아니다, 아직 바닥 멀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저는 상저하고의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상반기는 좋지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이다. 중국이 발표한 추경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추경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1조 유안 특수채 국채 발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건데 우리나라 추경이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채 1조 유안을 발행을 해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에 각각 절반씩 5천억 유안씩 나눠서 투입을 하겠다라고 시기를 딱 콕 집어서 방점을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한 적은 사실 역대로는 없기는 했고요. 역대 처음인가요? 발행한 그 해에 직접 투입하겠다라고 말한 건 처음입니다. 경제라는 건 투입이 자금이 들어가고 나서 실물 경제도 돌고 좋아지는 그림이 최소한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는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에 각각 5천억 유안씩 투입했던 재정 투자의 자금이 2024년 올해에 2분기 중후반부터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안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핵심인 고용이 좋아질 수 있는가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방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투자자분들이 어떤 경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계 중장기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5년 이상의 대출을 말하고요. 이거는 또 부동산 사실 모기지로 들어가는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져서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좀 집을 살 거야 라는 수요가 바로 드러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매월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가계 중장기 대출 그리고 전체 고용 이 두 가지 지표가 얼만큼 빠르게 개선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해 비구이 위한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잇따라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는데요. 최근에 그림자금융, 이 신탁 사업이죠. 이 그림자금융의 대표격인 중즈그룹이 파산을 신청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부동산의 위기가 금융으로 퍼진다 하는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이 우려가 현실화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중즈그룹은 중국 전체에 특히나 산하에 있는 신탁회사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중즈그룹 산하에 있는 중롱신탁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전체 신탁 업계에서 9위 정도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라 사실 이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은 아무래도 일당 독재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관치주의로 사실 경제를 이끌고 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 사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라고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서 특히나 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채가 유안화로 발행이 됐는가 아니면 외화인 달러로 발행됐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IMF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화 자산이 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통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다행히 대부분이 좀 유한한 자산으로 부채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 부담이 만약에 외화 자체의 문제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수습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여기서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좀 가져간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야기될 여지는 좀 작아 보이긴
보이긴 한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중국 GDP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번 기회에 이 비중, 너무 과대해진 이 비중을 좀 낮추려고 일부러 좀 상황을 어떻게 보면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 이런 분석들도 나왔었는데요. 여러 정치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방주불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요. 방주불초요. 네, 이 단어가 뭐냐면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걸 줄여서 중국에서는 4가지 글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 대비해서 너무 크게 자산 가격이 형성되는 건 정부가 견제를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벨로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사 같은 쪽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찝어서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방점을 잡고 접근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추가로 주택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PSL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PSL은 뭐냐면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한테 이 용도로 대출을 기업들한테 해줘라라고 해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은행들한테 특정 어떤 프로젝트를 지정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중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성은 도시를 말하고요. 도시 중 안에 있는 촌.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달동네 같은 느낌의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라.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을 지원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방을 방어해 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 문제는 해결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부동산을 대신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첨단 제조업에 좀 힘을 쏟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년사에서도 뭐 첨단 산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좀 띄워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이 그동안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산업들은 정말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면서 좀 관련 생태계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줬었죠. 근데 지난해, 재작년부터 이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의 무역 갈등이 좀 점화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유럽이 최근에 사실상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든지 이런 점들이 이제 중국의 첨단 제조업 걸기에 좀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올해는 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중국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도. 중국이 결국 집중하려고 하는 새로운 인프라, 중국에서는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결국 중장기 성장 방안 중에 말씀 주셨던 미국이 정확하게 제재하고 있는 분야는 내려놓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한다는 건 중국이 그만큼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는 거 보여지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분야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생활에 굉장히 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글로 향하고 있는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앞으로 더 강하게 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어떤 제재를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기지, 그리고 중국이 판매를 중국 안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지를 해외로 빼서 그 해외에서 생산을 한 걸 판매하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 주신 2가지 법안을 좀 우회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긴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안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 유럽 안에서 고용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안에서 판매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전략들을 구사할 것 같고요. 미국에게도 그 방향이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CATL과 포드가 사실 합작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국의 이제 정부 측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면 중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사실 바깥으로 빼내면서 거기서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경쟁 관계에 여전히 놓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접근을 해서 여기서의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여전히 중국이 좀 가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을 해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 수도 이제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는데 플라잉카라든지 정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런 기술들까지 나온다고? 라고 할 정도로 이런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중국의 절실함이 좀 드러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 내에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면 기술력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지위를 노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중국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외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WTO 가입하고 사실 거의 처음으로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수단 중에서는 말씀 주셨던 CES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보여주고 또 그들 해외에서의 마켓쉐어를 중국으로 계속 가져가는 전략들을 저는 지속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그러니까 공산당을 빼놓고 경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나라죠. 이런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층이 모여서 이제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그런 회의를 열고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중국이 4분기에 중요한 회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정치국회의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공작회의를 하는데 정치국회의는 경제공작회의의 좀 프리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공작회의는 올해 3월에 하는 양회의 프리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아쉽게도 부동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발표가 안 됐습니다. 다행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확인이 되면서 사실 이 문제를 중국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다행이었던 포인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결국 기대하는 건 지금 이 고용과 소비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줄 만한 굉장히 강한 재정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었는데요. 그러한 언급들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었는데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올해 3월에 하는 이 양회를 조금 유추해 본다고 하면 시장의 관심은 결국 GDP 성장률이 얼마일 거고 재정 적자율을 얼마큼 가져갈 건지,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쓸 건지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 GDP 성장률은 생각보다 낮지 않은 레벨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5% 정도 예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구조를 전통 인프라, 그러니까 수로, 철도,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GDP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새로운 인프라, 신형 인프라 말씀드렸던 통신 AI 반도체로 지금 전환기에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부동산 연결되어 있는 이 고용시장과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약화되다 보니까 일단 단기로 다시 옛날 모델로 가서 성장률 자체 숫자는 조금 올려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올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조금 당겨서 지난해에 썼다라고 좀 판단되는 게 추경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올해 양회에서 발표할 재정 적자율은 굉장히 높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 정도를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지난해가 추경을 하면서 3.8%로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 지난해 중국 관련주 또는 중국 ETF에 투자한 분들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중국 관련 상품들 올해 투자 의견 어떠실까요? 우리가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산업들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한 산업들이 사실 오히려 중국 안에서는 선호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보조금을 계속 그쪽 산업으로 주고 있고 실제로 아웃풋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화웨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7나노 공정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양산을 하긴 더더욱 어려울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었는데 발표를 했고 양산도 가능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의 기술력도 이미 나쁘지 않은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그래서 여기서 교체 수요가 나타나다 보니까 화웨이의 판매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내부적인 투자자들은 미국이 견제하지만 중국 안에서 실제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통신 AI 반도체 그리고 화웨이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의 좀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이면서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금 흐름이 계속 이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미국의 IRA 법안 그리고 유럽에서의 유사 IRA 법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의 생산 기지를 이미 해외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물론 가장 판매량이 높았던 게 러시아이긴 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을 중국이 능가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비아디가 테슬라 4분기 판매량을 네. 제쳤죠. 그래서 BYD가 어찌 보면 일본의 도요타 같은 입지를 중국에서 지금 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고화되면서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판매량도 견조한 흐름들이 보인다고 하면 그런 쪽도 회복세가 올해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혹시 중국 관련해서 좀 새롭게 주목할 만한 업종들, 뭐 전기차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있을까요? 중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건 있죠. 대표적으로 HBM 같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이러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중국 내에서 생각보다 고용과 이 소비랑 연결된 그림이 올해 잘 전개가 된다고 하면 스마트폰 판매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면서 제가 보기엔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지난해는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올해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중국과의 여러 가지 교류나 협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국과 대만이 체결되어 있는 유사 FTA 협정이 있습니다. ECFA라고 해서 상호 간의 관세를 많이 낮춰주거나 철폐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 많이 삭제하거나 아니면 철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2010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만의 친중파가 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체결이 된 거거든요. 당시 우리나라랑 같이 많이 주고받았던 석유화학, 기계 같은 것들이 대중 수출이 많이 줄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산업은 뭐가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최근에 철광석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데이터가 가장 최근인데요. 보면은 여전히 중국이 글로벌에서 철강 수입을 하는 비중이 87% 정도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양을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철광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지금 당장은 좋아서 혹은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좋아질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고용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철강제를 만들어서 수출을 밀어내면서 여기서의 마진은 좀 포기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향성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강석 가격은 오르는데 철강제, 최종 제품의 가격은 여전히 유의미한 반등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당연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되겠죠. 중국이 원자재의 원가 가격은 끌어올리는데 최종 가격의 수요가 강하게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내 철강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올해는 글로벌 75개국이 선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초당적으로 대중 강경책을 계속 쏟아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는데 미국 내에선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글로벌 투자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불안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불안감들이 오히려는 좀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국제 정세라는 건 굉장히 급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그림이 보인다고 하면 일관적인 비관보다는 국제 정세를 좀 촘촘히 확인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수 전반 혹은 업종 전반보다는 개별 종목을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지수의 어떤 수익률이 글로벌리 거의 하위급에 속했는데요. 결국에는 지난해도 안 좋았던 이유가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미중 갈등이 연결되었었는데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고 해도 미중 갈등이 어찌 보면 장기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절대적인 주가 지수 하나보다는 똘똘한 종목들을 좀 들고 가시는 게 상대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갑자기 온라인 게임 규제를 발표하면서 텐센트 등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예상치 못한 정부 규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궁금합니다. 중국이 특히나 여러 가지 안보 전략들을 최근에 좀 강화하고 있어요. 법안을 마련했다는 건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규제를 했던 산업들은 사실 좀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종목보다는 중국 등시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언제가 저점일까요? 주식은 아무래도 실제 나오는 경제 데이터나 기업이익 데이터 전에 선반영하는 성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2분기 중후반 경기가 돌아선다고 하면 양회가 3월에 발표가 되고 시점을 보시는 게 어떨까. 통상 양회 전에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양회가 끝나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한 차례 좀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중국 내에서 어떤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지에 따른 숫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점을 가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조업 경기 지수라던가 보면 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 중장기 대출 같은 것들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한 3, 4월 정도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홍콩 증시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홍콩 ELS로 큰 손실 입으실 우려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홍콩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5, 6%대에서 움직이고요. 매매에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3, 40% 혹은 그 이상도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본토 증시보다 홍콩 증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외국인들이 중국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힘든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홍콩 증시의 부담들을 좀 지우고 있는 상황은 맞고, 두 번째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엔 상대적으로 기업 이익이 좋아지면 밑으로 더 빠지는 것들은 방어해 줄 수 있고, 당연히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도 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 관심 있으신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꼭 하나 말씀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책 리스크 같은 것들이 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영어로 된 자료를 많이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발표를 안 하는 국가로 짚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로 된 내용들을 발빠르게 확인해서 자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시점들을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중국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많은 팁 남겨주셨습니다. 한코마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셔서 좀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